네, 이번 시간에는 재무관리 3장의 그 1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을 보니까는 이제 회수기간법에 관한 문제이네요. 보기 1번 보시면 상호 배타적인 투자를 평가할 때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은 투자한들 중에서 가장 짧은 투자를 선택한다. 우리가 그 회수기간법 같은 경우는요, 회수기간이 이제 짧은 투자한들을 이제 선택을 하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투자한의 회수 기간이 뭐 3년이고 B라는 투자한의 회수 기간이 만약에 4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상호 배타적이라면 이제 둘 다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회수 기간이 짧은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 2번을 보겠습니다. 수요 변화나 기술적 진보의 위험이 작은 투자안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 방법이다라고 했네요. 어, 요거는 우리가 수요 변화가 좀 작거나 기술 변화가 별로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뭐 그 큰 변화가 없는 사업, 예, 그런 사업들은 당장 회수 안 해도 뭐 괜찮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요 변화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은 수요 변화가 크겠죠. 그 다음에 또 기술이 빠르게 변화한다면 지금이야 뭐 그 첨단 기술이지만 이게 얼마 안 가서 좀 진부화된 그런 어떤 기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빨리 회수하는 것이 이제 현명하겠죠. 그런데 이제 보기 2번을 보니까 수요 변화나 기술적 진부화의 위험이 작은 투자. 위험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투자이라고 한다면 뭐 당장 회수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천천히 회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회수 기간법은 어쨌든 빨리 회수하는 것이 좋은 거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적절한 평가 방법이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래서 12번의 이제 답은 네,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도 보시게 되면 회수 기간 내 현금 흐름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투자안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1년 내에 100을 벌고 그 다음에 2년에 또 100을 벌고 뭐 3년에 100을 버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그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 대해서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100 벌고 100 벌고 100 벌고 했으니까 300을 뭐 벌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가치를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회수 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투자가 있고 B라는 투자가 있고 1, 2, 3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 100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이제 A는 50 벌고 50 벌고 그럼 벌써 2년 만에 투자 회수를 다 하는 거죠. 3년 차는 10원 벌고.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30 벌고 30 벌고 40 벌어서 3년 만에 회수를 하겠지만 4년 차는 뭐 100을 벌었다.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B를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근데 회수기간법에 의하면 A를 선택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회수 기간의 선정이 자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목표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목표 회수 기간 내에 회수가 되는 어떤 투자안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선정할 수가 있는데 목표 회수 기간을 선정할 때 왜 그렇게 선정했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특별한 이유가 없고 뭐 그냥 그렇게 선정했다 이런 얘기요. 그냥 이 정도가 그냥 적당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정이 좀 자의적이라는 겁니다. 자, 5번. 이염 지표로서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유동성을 향상시켜 준다. 뭐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빨리 회수를 하는 것이 좋은 거니까 그만큼 기업의 유동성을 향상시켜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13번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보기 1번 내부 수익률은 투자의 결과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아지게 만든 할인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그 내부 수익률을 나타내는 건데 요 부분이 바로 현금 유입의 현가입니다. 현금이 C1, C2, CN만큼 들어왔고 들어온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서 할인을 해줬죠. 이렇게 이게 현금 유입의 현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C0는 현금 유출의 현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같아지게 만드는 요 할인율을 구하는 거죠. 요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IRR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1번은 이제 맞는 이야기고요. 2번 내부 수익률은 투자안의 특성을 요약하는 단일의 수치로서 자본 비용과 관계없이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본 비용과 관계없이 계산이 된다라는 말은 이자율과 상관없이 투자안의 어떤 내부적인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해당 투자로부터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떤 사업을 투자합니다.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내부 수익률이고 이 내부 수익률은 자본 비용 즉 이자율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2번도 이제 맞는 이야기고요. 3번 투자안의 평가 시 내부 수익률을 자본 비용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수익률을 이제 구하고요. 이렇게 구한 그 내부 수익률을 자본 비용 즉 이자율이 되겠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 투자를 갖다 투자를 하는 거고 만약에 내부 수익률보다 자본 비용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투자안을 갖다가 기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어떤 투자안의 경우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거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다 보면 방정식이 결국은 함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IRR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이럴 경우는 아예 그 내부 수익률이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4번도 이제 맞는 이야기고요. 자, 5번. 상호 배타적 투자안의 평가 시 NPV법과 IRR법에 의한 평가 결과는 항상 일치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5번이 이제 틀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앞에 그 10번인가? 거기서 우리가 할 때도 NPV법하고 IRR법은요, 평가 결과가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일치한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말은 이제 잘못된 말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